독일 최대의 라이벌인 프랑스와의 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독소 불가침 조약과 폴란드 침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폴란드 서부를 장악한 독일은 많은 영토와 인구를 확보했지만 아직 히틀러는 배고픕니다. 1차 세계대전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랑스를 무너뜨려야 했죠. 하지만 즉시 프랑스를 공격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원인데요. 당시 독일은 스웨덴으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광석은 스웨덴에서 육로를 통해 노르웨이로 운송된 후 배를 이용해 독일로 도착했습니다. 즉, 영국이 먼저 노르웨이를 점령할 경우 독일의 중요한 자원 공급로가 차단될 위험이 있었죠. 이에 독일은 프랑스 침공에 앞서 북유럽을 먼저 장악하기로 결정합니다. 1940년 4월 9일 독일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덴마크는 불과 6시간 만에 항복했으며 독일군은 즉시 노르웨이로 진격했습니다. 독일은 총 6개 지점에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전개했고 이에 영국은 해군을 급파하여 노르웨이 해역에서 독일 해군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전함 2척과 중순양함 1척 그리고 경순양함과 구축함들을 대거 작전에 투입했는데 이는 독일이 보유한 해군 전력의 50%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작전이었죠. 중순양함 히퍼는 영국 구축함 글로엄을 격침하며 전과를 올렸으나 그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함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는 영국 전함 미나운과 교전을 벌였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죠. 독일은 대형 함선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손상된 함선 3척 모두 전투에서 이탈해야 했습니다. 이 틈을 노린 영국은 2차례에 걸쳐 나르비크에 정박한 독일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는 구축함 5척을 투입해 독일 구축함 2척을 격침했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전함 워스파이트를 선두로 함공모함 퓨리어스와 9척의 구축함을 투입했습니다. 주력 함선을 잃은 독일 해군은 대응할 수 없었고 결국 나르비크에 있던 독일 구축함 8척이 전부 침몰하면서 독일 구축함 전력이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한편 육상전에서는 독일이 우세했습니다. 상륙 지점을 확보한 독일군은 거점을 연결하며 중앙으로 진격했고 남부는 이미 독일군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2만 5천 명의 지원군을 나르비크에 상륙시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나르비크를 방어하던 독일군은 에두아르트 디틀이 이끄는 4천 명의 병력뿐이었고 결국 스웨덴 국경까지 후퇴해야 했습니다. 나르비크는 독일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독일은 추가 지원 병력을 보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침공 작전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독일 사령부는 나르비크에 고립된 병력에게 최대한 버티라는 명령을 내리고 모든 자원을 서부 전선으로 돌려 프랑스를 공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5월 10일 독일이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를 공격하자 연합군의 관심은 노르웨이에서 떠났고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노르웨이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 침공에 대해 알아보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어선인 마지노선을 건설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네덜란드나 벨기에를 우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주공으로 삼느냐에 따라 작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덜란드 방면을 주공으로 삼아 공격한다면 연합군 병력을 순차적으로 격파해야 합니다. 즉,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차례로 점령한 뒤 프랑스로 진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군은 계속해서 병력을 투입할 것이고 결국 제1차 세계대전처럼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독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를 먼저 공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벨기에를 공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군은 네덜란드를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시킬 것이고 그 틈을 노려 벨기에를 공격하면 연합군 병력을 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쪽 연합군을 쉽게 정리한 후 북부 프랑스를 통해 빠르게 공격할 수 있죠. 당시 이 계획은 단기 결전을 원하던 히틀러에게 매우 매력적인 전략이었고 결국 최종 작전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독일은 총 3개의 집단군을 편성해 프랑스 공략에 나섭니다. 주공격인 A집단군은 벨기에 남부로 진격하고 B집단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부로 공격을 가해 B집단군을 주공으로 착각하게 하는 기만 전술을 펼치고 마지막 C집단군은 마지노선 방면에 배치되어 프랑스군이 북부 전선의 병력을 증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5월 10일 독일의 진격이 시작됩니다. B집단군은 공수부대를 적극 투입해 적 방어선을 교란하며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압박했습니다.
프랑스는 벨기에 북부로 병력을 이동시켰고 결과적으로 독일의 기만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한편 벨기에군은 후방에 프랑스군과 합류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네덜란드와 벨기에군 사이에는 병력 공백이 존재했고 독일군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북쪽 방면으로 기갑부대가 진격해 사방에서 몰아쳤고 결국 네덜란드는 단사일 만에 항복하고 맙니다. 한편 주공 A 집단군은 기갑부대를 선두로 벨기에 남부를 지나 프랑스 메즈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메즈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은 신속한 도하가 필요했죠. 이 과정에서 독일의 유명한 지휘관들이 활약했는데요. 훗날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롬멜은 직접 도하 작전에 참여하며 가장 먼저 강을 넘었습니다. 또한 기동전의 아버지 구데리안도 성공적으로 기갑부대를 도하시켜 주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독일 기갑부대의 진격이 너무 빨라서 독일 보병사단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기갑 지휘관들은 보병부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진격했습니다. 프랑스는 빠른 진격에 놀라서 방어선을 형성하지 못했고 독일군은 프랑스 해안까지 도달하며 연합군 병력을 양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독일 기갑사단을 포위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지만 독일 보병이 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북부의 연합군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결국 덴케르크로 후퇴한 뒤 배를 통해 영국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눈치챈 독일군도 덴케르크로 진격했고 연합군은 사실상 항복하거나 끝까지 싸우다 전멸하는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사령부는 연합군의 반격 가능성을 우려해 덴케르크 공격을 주저했고 그 틈을 타서 연합군은 방어선을 구축한 뒤 모든 선박을 동원해 병력을 철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당시 덴케르크에 고립된 영국군 병력은 총 30만 명이었습니다. 만약 이 병력이 전멸했다면 영국 총리 처칠은 그냥 독일과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북부는 정리되었고 독일군은 다시 한번 기갑부대를 앞세워 남쪽으로 진격해 6월 14일 마침내 파리에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프랑스군은 남쪽으로 후퇴한 뒤 로아르강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독일군의 전차 속도는 프랑스군의 후퇴 속도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결국 전선의 우측이 완전히 뚫렸고 마지노선에 있던 병력들도 고립되고 맙니다.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프랑스의 신임 총리 필리프 페탱은 독일의 휴전을 제안하며 프랑스 침공은 6주 만에 막을 내립니다. 아참, 이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어떻게든 한입하려고 프랑스를 침공했지만 무솔리니의 공격은 프랑스 산악사단에 막힙니다. 대부분의 유럽을 장악한 히틀러는 영국과 한판 승부를 벌일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 최초의 대규모 공중전인 영국 본토 항공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